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루만 잠을 잘 못 자거나 설쳐도 굉장히 다음날 머리가 좀 띵하고 그리고 얼굴빛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진혁 아나운서는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 제 안색을 보면 좀 잘 자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잘 자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꼭 8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오. 근데 확실히 잘 잔 다음 날에는 컨디션도 좋고 일도 더 잘 되고 또 좀 미모도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꽃미남 미모를 그렇죠. 뽐내시는군요. 네. 제가 피부가 좋은 게 다 잠 때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자기 자랑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네. 자, 하루에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잠을 자꾸 미루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잠은요, 이렇게 기억력 회복을 하는 데도 좋고 또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면역력 강화와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잠 미루지 마시고 꼭 잘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여의보감 숙면처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1시간 동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원장님 먼저 만나보시죠. 자, 박지훈 원장님, 전정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나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네.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프닝에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두 원장님들은 평소에 잘 주무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박 원장님 어떠신 편이신가요? 저는 평소에는 굉장히 잠을 잘 자는 편인데요. 네. 어제는 잠이 살짝 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어떤 말씀들을 오늘 전해드릴지 약간 고민을 하면서 네. 살짝 잠을 못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혹시 그 수면 장애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 환자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나요? 일단은 고민이 많이 없는 게 중요해요. 자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잠을 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루에 1시간 이내 정도 주무시기 전에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참 이게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맞아요. 네, 그걸 끊는 게 잘 자는 숙면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 원장님, 또 수면 장애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전 원장님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혈 마사지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 네, 총 3군데인데요. 네. 우선 여기 정수리 쪽에 있는 백회혈, 그리고 관자놀이 쪽에 있는 태양혈,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단중혈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네. 혼자 자기 전에 막 이러고 있는 게 잠이 좀 더 깨지 않을까. 옆 사람이 있다면 서로 좀 두드려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옆자리가 외로우실 것 같네요. 저 이제 혼자서 그냥 바쁜 거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는 거죠. 네, 혼자서라도 이렇게 좀 두드리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안면 비대칭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굴의 좌우가 틀어진 그런 비대칭의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비대칭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물론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들이 드물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가 비대칭이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박 원장님, 안면 비대칭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비대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비대칭이 질환인지 아니면 질환이 아니고 단순히 살짝 틀어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래턱과 위턱의 위치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안면 비대칭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아래턱과 위턱이 이렇게 수평에서 한 7도 정도 틀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비대칭이 질환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질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대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발견했을 때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대칭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골격형과 비골격형의 틀어짐이 있는데 골격형 같은 경우에는 뼈의 크기가 차이가 나거나 혹은 뼈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네. 비골격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외에도 지방의 차이가 난다든지 혹은 얼굴 한쪽이 좀 붓는다든지 혹은 근육이 한쪽이 더 발달되어서 양쪽 크기가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비대칭의 유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뼈 같은 그런 구조적 문제 혹은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처음에 말씀하신 게 아래턱과 위턱의 어떤 그 균형에 대해서 짚어주셨거든요. 자, 이 턱의 위치가 그 달라지는 어떤 타입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턱과 위턱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안면 비대칭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입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아래턱이 한쪽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그 반대 방향의 근육이 발달되게 되면서 커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안면 비대칭이 시작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타입 2번째 유형으로 보시면은 한쪽에 턱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위턱과 광대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앉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내가 비대칭이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이 외에도 체형이 많이 틀어져 있다든지 혹은 목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얼굴의 위치로 같이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래턱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그쪽으로 위턱도 내려앉고 눈도 내려앉는 타입 3형의 유형 틀어짐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체형 교정을 같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턱의 위치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뭔가 저희가 못 보는 부분도 다 보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저희? 일단 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오른쪽보다는 이제 왼쪽에 눈이 좀 아래로 내려앉아 있어요. 화면에서는 네. 오른쪽이겠죠. 네. 네. 그렇죠.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 저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반대로 오히려 이제 오른쪽에 눈이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왼쪽인데 살짝 내려앉아 있는 그런 틀어짐이 있거든요. 이게 아래턱과 위턱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눈 위치까지 틀어지게 되는 거고 뭐두 분이 이제 사실 아주 그런 심각한 비대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약간의 비대칭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우리도 이 전문가가 보니까 네. 조금 틀어지긴 했나 봐요. 전 나름 네. 좀 자신 있었는데. 그런가요? 저도 지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약간 이렇게 균형 잡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저희가 이렇게 진찰을 받아봤지만 사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안면 비대칭이 아닐까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원장님께 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자가 진단 리스트를 좀 알려주시죠. 네. 안면 비대칭 자가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5개 이상 해당할 시 안면 비대칭이나 턱 관절 문제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얼굴의 중심선과 턱끝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입을 벌릴 때 지그재그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벌어진다. 인중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다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이 중에서 2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많이 해당이 되네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좀 혼자 기준이 좀 너무 엄격하신 것 같은데 균형 정말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비대칭이 있다고 한다면 또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게 되니까 맞아요. 한 번쯤은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제대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5개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두개골의 양쪽 혹은 좌우, 전후의 위치 틀어짐이라든지 근육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힘의 균형점이 붕괴되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굴 한쪽으로 너무 음식을 많이 씹는다든지 혹은 한쪽으로 턱을 괴는 자세를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뼈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근육의 위치까지 같이 틀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외에도 안면신경 마비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근육의 불균형이 생기고 움직이는 부분, 입을 벌리는 부분, 말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비대칭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겪게 되면은 양쪽에 비대칭적으로 얼굴에 처짐이 발생한다든지 볼륨감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급격하게 만약에 체중이 변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체중이 변한 만큼 양쪽의 지방 볼륨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외에도 사실은 체형의 틀어짐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턱관절과 안면의 비대칭, 두개골의 비대칭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너무나도 많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이 체형이 아닐까 체형, 싶은데요. 그렇죠. 요즘에 현대인들 많이들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체형적으로 문제점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체형 비대칭이 얼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체형 비대칭이 안면 비대칭에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예를 들어서 체형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틀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척추와 골반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네. 골반의 위치가 틀어지면 요추와 흉추, 경추의 위치가 순차적으로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 상부 경추까지 틀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상부 경추가 틀어지면 그 반대 방향으로 턱관절이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이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개골까지 같이 틀어지는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형 비대칭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안면 비대칭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체형 비대칭을 교정한다고 해서 안면 비대칭이 자동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안면뼈와 두개골의 뼈의 위치가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정을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체형 비대칭 같은 경우는 체형 비대칭에 대한 교정이 들어가야지 그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우리 몸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한 곳에서 불균형이 시작되면 몸의 전체 균형이 무너지고 얼굴까지도 네.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 심하면 체형 교정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안면 비대칭에 대한 치료까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턱관절이 이 안면 비대칭에서는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턱관절의 틀어짐이 안면 비대칭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타입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턱관절의 위치가 틀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턱관절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두개골과 안면의 위치가 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림 오른쪽 아래쪽에 턱의 위치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 네. 상태에서 광대의 위치랑 위턱의 위치, 뭐 두개골의 위치가 같이 내려앉는 이런 형식으로 연쇄적인 틀어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턱관절의 위치가 틀어지면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은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안면 네. 비대칭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턱관절을 입을 벌려서 손가락이 3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네. 네,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오. 또한 턱관절의 여러 근육들, 뭐 교근이라든지 축두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근육 긴장도가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혹은 턱을 벌렸을 때 입이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틀어져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이제 턱관절 장애의 의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두개골의 균형점을 무너뜨리면서 안면 비대칭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치아의 문제,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은 경우에도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한 안면 비대칭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턱관절 장애 여부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셨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 3개가 이제 입에 세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손가락 3개가 세로로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기 제가 이 바라겠고요. 정유현 아나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번에 도너츠를 먹는데
크게 한 입을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드시더라고요. 아, 네. 제 턱관절은 아주 건강합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안면 비대칭으로 이어지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턱관절 못지않게 영향을 주는 게 또 치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치아 교합 자체도 네. 턱관절의 문제와 함께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치아 교합의 특징을 봤을 때 치아 교합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료 경과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교합에 해당하는 치아를 우리가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앞쪽에서 6번째 해당하는 제일 대구치의 위치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부정교합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대구치의 위아래 턱의 위치가 정상이다. 그런데 나머지 치아의 배열이 삐뚤빼뚤하게 틀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1급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2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제일 대구치의 위턱에 있는 위치가 아래턱에 있는 위치보다 좀 더 앞으로 나와 있고 앞니도 뻐드렁니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2급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3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한 케이스인데 네.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서 좀 더 앞으로 나오면서 대구치도 앞으로 빠져나오고 거기다 더해서 이 케이스는 좌우의 틀어짐이라든지 회전에 대한 위치 변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려된 상태에서 우리가 턱관절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네. 저 원장님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 부정교합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안쪽에 있는 치아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는 이 앞니에 뭐 선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너 부정교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그건 좀 틀린 얘기인가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부정교합이 우리가 치아의 교합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어느 한쪽에 맞물리느냐 혹은 맞물리는 위치가 다르냐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부정교합의 진단 기준은 그쪽에 있지만 앞니가 삐뚤빼뚤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쪼록 예. 부정교합이 있다면 결국엔 이 치아 교정을 통해서도 안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치아 비대칭 자체만으로 안면 비대칭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치아의 비대칭과 그리고 턱관절의 비대칭을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치아의 비대칭으로 인한 턱관절 비대칭이 더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턱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턱관절의 증상이 나타나고 안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연쇄적으로 다 고려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사실 턱관절의 위치를 교정을 하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치아의 위치를 교정하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턱관절 그리고 치아 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일단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머리 그리고 뭐 두상까지도 틀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안면 비대칭과 두상 비대칭 같은 경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후두골이라든지 저평골이라든지 뭐 두정골과 같은 뼈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인의 비대칭도 있지만 소아의 비대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먼저 성인의 경우에는 턱관절의 위치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상 비대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치적인 부분의 틀어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두상 비대칭을 봤을 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자세성 사두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 두 가지의 증상은 보통 신생아에서부터 생후 1세 이내에 소아에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진단 기준을 우리가 뭐 CT나 엑스레이나 이런 걸 촬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집에서 자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아의 두상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두상이 이렇게 눌려있는 쪽이 있거든요. 한쪽은 튀어나오고 반대쪽은 눌려있다고 했을 때 그 눌려있는 쪽의 귀의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두상이 눌려있는 부분의 귀의 위치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네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자세성 사두증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두개골 조기 유압증은 사다리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두개골 조기 유압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이 필요한 아주 급한 질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형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소아, 유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세성 사두증으로 인한 두상 비대칭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은 이제 교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안면 비대칭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면 비대칭 치료도 사실 비대칭의 원인만큼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골격형 비대칭과 비골격형 비대칭을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골격형 비대칭이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골격형 비대칭의 경우에는 안면 골격 교정을 통해서 위치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턱의 위치를 개선하고 광대의 위치를 개선하고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뭐 수기 기법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골격형 비대칭에 대해서 치료를 한 방법으로는 이제 지방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 볼륨을 줄여주는 윤곽약침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네. 혹은 연부 조직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연부 조직을 거상시키고 위치를 잡아주는 방향의 가시매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볼륨을 채워주는 볼륨 매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근육의 긴장도가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정한침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의학적으로 비대칭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안면 비대칭이 무엇이고 원인과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 관리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사항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던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추나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를 좋아해서 네. 이제 한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료가 바로 추나요법이거든요. 오. 혹시 추나요법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보기는 했는데 저는 기계로 하는 거여서 한의학적인 접근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저는 받았을 때 이제 너무 시원해지는 느낌 때문에 좀 자꾸 가게 되던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원장님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전 원장님, 추나요법이라는 말도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나는 한자로 밀추 당길나, 즉 밀고 당겨서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대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의 손이나 기타 신체 부위, 추나 테이블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환자의 몸에 유효한 자극을 줍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질병의 상태를 고치는 것인데요. 네. 추나요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네. 관절 부위에 시행하는 정골 추나 기법, 그리고 인대 같은 연부 조직에 시행하는 근막 추나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추나요법을 받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우두둑 소리가 나야만 추나요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런 근육이나 이런 연부 조직에 대한 그 치료도 추나요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밀고 당겨서 교정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추나요법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어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추나는 이제 고대부터 의료 행위로 이제 계속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정확한 문서상으로는 2200년 전인 와.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황제내경 영추 병전편 치료 8법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가 이제 최초의 기록이고요. 추나라는 명칭 자체는 명나라 때의 소아 추나 필결이라는 책에서 시작돼가지고 네. 추나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통을 계승하면서 쭉 잘 이어져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현대에는 이러한 추나요법들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동서양의 추나기법을 수기요법이죠. 수기요법들을 서로 잘 영향받고 교류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과 같은 척추관절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또한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 그것들의 재활, 그리고 신경성 및 스트레스로 유발된 두통, 보통 등의 질환, 내장기 및 두개골 기능 부전 등 다양한 질환들에 활용돼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역사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치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정이니까 뭔가 체형을 좀 바로 잡아주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적인 체형은 어떤 상태인지
네. 그것도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체의 이상적인 바른 자세란 눈으로 정면이나 후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인체의 중심선을 지나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 좌우가 균형하게 평행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상의 선이 정면이나 후면에서 봤을 때 두개골의 중심선 그리고 척추의 극돌기, 양 무릎 사이, 발목 사이를 통과하고요. 그 선을 기준으로 외이도, 흉곽, 견봉쇄골관절, 견갑의 하각, 엉덩주름과 같은 신체 구조물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쉬운 예시로 그림과 함께 볼까요? 네. 네. 이상적인 정렬을 가진 사람은 측면에서 봤을 때 중심선이 기준으로 귓불, 어깨의 약간 앞쪽, 무릎 관절의 약간 앞쪽, 그리고 복사뼈를 지나는 선이 중심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형 불균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균형이 맞는 그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도 아, 저 사람 참 자세가 좋다, 네. 당당해 보인다 이런 자세가 균형이 맞는 자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저희만 하더라도 약간 좀 구부정하잖아요. 네, 그쵸. 네, 이제 네, 가슴 쫙 키도록 펴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자, 사실 몸에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몸에는 안 좋은 자세라는 얘기를 제가 원장님들께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그런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우선 저만 하더라도 허리를 똑바로 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턱을 괴고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게 저희가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네. 원래는 저희의 신체가 오롯이 부담해야 될 무게를 이제 다른 도구들의 기댐으로써 무게를 분담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이게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신체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주로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부위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예시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골반에는 체중이 과하게 실리고 오른쪽 골반에 있는 근육들은 과하게 당겨져서 구축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동시에 허리도 같이 균형을 맞추기에 일정한 방향으로 비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 디스크나 아니면은 척추 측만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네. 특히 소아들의 경우에는 근육의 구축이나 불균형이 자세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위해서는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척추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체형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과 그리고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체형 불균형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안면 비대칭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 어깨 비대칭, 척추 측망증, 구분 등 오다리, 휜다리, 평발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체의 척추는 크게 목, 등, 허리로 나눌 수가 있죠. 네. 목에는 경추뼈가 7개, 등에는 흉추뼈가 12개, 허리에는 요추뼈가 5개, 그리고 청골의 1개까지 해서 총 2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뼈들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주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척추 자체가 S자의 커브로 생겨가지고 걸을 때나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러한 충격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이나 등, 허리 같은 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다리를 꼬아서 앉거나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후방으로 기울어지는 후방 경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추의 정상적인 만곡을 방해하기 때문에 요추가 척추 후만증, 즉 일자 허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 저런 분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 허리가 되신 분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것이 구분등 그리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굽은 등. 허리가 네. 저게 엉덩이가 좀 처진 듯한 자세인데 저게 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목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아. 인체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에도 똑같이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거북목 증후군 이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죠? 네, 이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거북목이나 아니면 일자목 증후군을 가지고 있죠.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모니터를 고개를 쭉 빼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자세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목을 앞으로 쭉 빼는 과정은 저희 뒷목에 있는 근육과 허리 등에 있는 근육들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자세로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거북이처럼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일자목이랑 거북목을 헷갈려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전방 두부 자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귀가 견봉에 비해서 앞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귀와 이제 척추 7번을 쭉 이은 선이 수직선과 비교했을 때 많이 눕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세가 뼈의 변형을 또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바른 자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네. 전방을 주시하라. 항상 이 부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안면 비대칭 이야기를 할 때 박지훈 원장님께서 턱을 괴는 자세 같은 것들 이거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우리 전정미 원장님께서 평소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턱을 괴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꼬아서 앉거나 핸드폰을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서 바라보는 행위 같은 것들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요. 그와 동시에 시간이 나실 때마다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안 되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를 볼 때 모니터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쭉 빼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막는 방법으로는 환경을 아예 몸이 편한 상태로 조성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니터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인터넷 주소창에 닿을 정도로의 높이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확대를 해줘야겠죠. 그러고 이제 모니터의 멀리 정도는 저희가 손을 뻗었을 때 닿지 않은 정도, 그 정도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자주 하던 그 자세들이 네. 다 건강에는 좋지 않았다. 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 추노요법을 통해서 실제로 치료하는 그런 사례들이 궁금한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또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나요법은 크게 관절 구조물에 시행하는 정골추나 기법과 연부 조직에 시행하는 근막추나 기법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환자의 상태나 아니면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개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 술기들, 예를 들면 침이나 뜸, 부항, 약침, 매선요법 등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주게 되는데요. 네. 이제 다음은 요통을 호소하시면서 요추 전망각을 가진 환자를 한 달간 추나 및 한의 치료를 시행한 논문입니다. 예. 네, 임상 논문인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요추의 만곡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그냥 있습니다. 일자예요. 네, 일자로 쭉 뻗어 있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콥스각이 거의 5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예. 네. 이제 한 달간의 치료를 시행하고 난 뒤에 보니까 오른쪽을 보시면은 요추의 이런 전만들이 잘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러네요.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콥스각 또한 47.5도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통증의 개선은 이제 더할 나위 없었고요.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순화요법을 통해서 상태가 호전된 상태를 지금 보셨는데 물론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의원에 꼭 내원을 하셔서 선생님과 좀 상담을 제대로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일주일에서 2에서 3회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로. 네, 주 2, 3회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의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병리적 상태 아니면 습관 등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한 또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네. 경추 교정을 주당 3회씩 2주 이상 받은 환자를 3개월이 지난 뒤에 찾아가서 추적 관찰을 해보았더니 네. 이제 3개월이면 꽤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에도 유의미한 통증 개선과 정상 정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추나 효과가 오래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추나요법이라는 게 사실 뭐 고개를 돌리고 누르고 잡아당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뼈가 약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치료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혹은 어떤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자, 전 원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알맞은 진단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시행하는 추나요법은 매우 안전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추나요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수동적 운동을 포함하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추나요법에도 금기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오, 네. 이러한 금기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골다공증을 가지신 분, 아니면 척추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은 악성 종양이 뼈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 단계에서 추나요법을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금기증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추나요법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분들은 추나요법을 피하셔야 되는지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거북목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거북목이 있거나 좀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 어떻게 좀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운동법이나 스트레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총 3개의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경추의 목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경추부 등척성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손을 가볍게 이마에 대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목을 굽히려는 힘에 대해서 가볍게 대항하시면 됩니다. 아, 버텨주는 거군요. 네, 버텨주는 아. 거죠. 약 5초 정도를 시행한 뒤에 이를 5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추가 펴지려는 힘을 강화해 주는 건데요. 네. 자세를 바로 한 상태에서 손을 뒤통수에 이렇게 깍지 껴 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히려는 힘에 살짝 대항해 줍니다. 아, 이번엔 뒤로 버텨주는 거네요. 네, 뒤로 뱉어주시면 되고요. 네. 5초간 시행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5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의 경추가 옆으로 움직이는 힘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요. 네. 네, 오른손을 오른손 관자놀이에 대고 이렇게 옆으로 굽히려는 힘에 대해서 가볍게 대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5초간 시행해 주시고 5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육을 다 키우는 운동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강화시켜 줬을 때 좀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전면, 후면, 측면으로 이 근육이 버티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 주변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특히 목 디스크 같이 이게 경추가 안 좋은 분들은 요즘에 베개 고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맞아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수건 같은 거 말아서 이게 뒤에 대고 자고는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경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C커브라고 해서 경추의 전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알려진 높이에 대해서는 경추의 베개가 한 6에서 8cm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네. 너무 베개가 높게 되면은 거북목이 유발될 수 있고 너무 베개가 낮게 되는 경우에는 목이 너무 들리면서 호흡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높이가 너무 낮지도 않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베개가 낮으면 내 몸에 맞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좀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높으면 코골이가 심해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경추베개 선택 방법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한의학적인 수기요법인 이 추나 치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끝으로 저희가 유의사항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오늘의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훈 원장님께서 여드름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박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 용어로는 면포 또는 좌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드름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좁쌀형 여드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진형 여드름이 있고요. 또 이게 발전돼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좁쌀형 여드름은 면포가 들어있는 여드름으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로 나누게 돼요. 먼저 화이트헤드라고 해서 모공이 둘러싸고 있는 모낭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지가 분비가 계속 되게 되면 이게 화이트헤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화이트헤드가 점점 더 피부에 이제 산화가 되면서 공기를 만나서 블랙헤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점점 더 염증이 생긴다든지 피부 주위에 붉게 올라오는 현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구진형 여드름으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주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농이 좀 더 발전되거나 염증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화농성 여드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여드름들은 전체적으로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라고 하는 증상들을 남기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지가 왜 많이 분비되느냐, 요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몸의 인체 내 외부적인 환경에서 변화를 나타냈을 때 피지가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생리하시는 경우에 생리 주기를 전후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든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이 달라진다든지, 혹은 너무 따뜻하거나 습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 여드름이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몸의 정상 피부 세균총에서 피부 세균총이 변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은 우리 몸의 피부는 5.5에 해당하는 산성이거든요. 약산성인데 이게 조금 더 알칼리화가 되면서 피부에 각질이 많이 생성되고, 이러면서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사실 여드름균이 모낭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여드름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이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장내에 이제 면역이 불균형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이런 부분들도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드름이 생성되게 되면은 이후에 여드름 흉터가 생성되게 돼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대성 흉터라고 해서 피부의 표면 바깥으로 올곧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흉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축성 흉터라고 해서 피부 안쪽으로 내려앉는 흉터가 있는데, 대부분 위축성 흉터의 형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축성 흉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송곳형, 두 번째로 롤링형, 세 번째로 박스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치료를 통해서 유착을 끊어주고 피부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진행이 되면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치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와 염증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약침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피지선의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방선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피지가 너무 많거나 면포가 많은 경우에는 면포를 줄이는 방향으로 압출과 스케일링 또는 필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좁쌀형 여드름을 제거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드름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새살침이라든지 혹은 MTS, 이제 자랑요법과 같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드름이 계속 재발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들에 더해서 여드름 한약과 한방 외용주를 도포하는 것을 같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위축성 흉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위축성 흉터 같은 경우는 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에 녹아있는 이런 유착들을 끊어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착을 끊어주는 방향의 치료가 진피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새살침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치료는 피부의 형태 혹은 여드름의 유형, 흉터의 유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재생되지는 않으니까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여드름 외에 모공이라든지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도 여드름 환자분들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모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MTS라고 하는 미세 다륜침 침치료를 통해서 모공이 너무 넓어지거나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모공의 탄력이 줄어든 부분을 잡아줄 수 있고요.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표피가 너무 색소로 붉게 물들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배출시켜준다든지 분해가 용이하도록 하는 성분의 스킨 부스터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EGF라고 해서 표피 재생인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여드름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와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드름 자가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의 세안을 세수를 너무 자주 하셔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하셔도 안 되고 하루에 2번 정도 권장을 드리고요. 세안은 먼저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신 이후에 약산성 세안제로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보습도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지성 피부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스킨이라든지 수딩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발라주시고, 건성 피부라고 하면은 조금 더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거, 스트레스 줄여주셔야 되고요. 탄수화물, 고지방 섭취 줄여주시고, 금연이나 금주도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구진이나 농포가 생겼다 이렇다고 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박지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은 원장님과 함께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여드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세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꽃가루도 너무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자외선도 심하고 오존까지 있고 이러니까 항상 세안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생활 습관 그리고 식이 습관 늘 철저하게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